루비 책밤. 박완서 소설 전집 결정판. 도시의 흉년. 지은이 박완서. 출판 세계사. 낭독 성우루비. 작가 소개. 박완서. 1931년 경기도 개풍군 현 황해북도에서 태어났다. 교육열이 강한 어머니의 손에 이끌려 서울로 와 숙명여고를 거쳐 서울대 공문과에 입학했으나 6.25의 발발로 학교를 그만두고 미팔군 PX 초상화부에서 근무했다. 1953년 결혼하여 일남 4녀를 두고 40이 되던 1970년 전쟁의 상흔과 PX에서 만난 화가 박수근과의 교감을 토대로 쓴 나목이 여성동화 여류 장편소설 공모에 당선되며 등단했다. 2011년 1월 담낭암으로 타계하기까지 쉼없이 작품 활동을 하며 40여 년간 80여 편의 단편과 15편의 장편소설을 포함 동화, 산문집, 콩트집 등 다양한 분야의 작품을 남겼다. 박완서는 삶의 곡절에서 겪은 아픔과 상처를 반드시 글로 쓰고야 말겠다는 생각으로 고통의 시기를 살아냈다. 이것을 기억했다가 언젠가는 글로 쓰리라. 숙부와 오빠 등 많은 가족이 희생당했으며 납치와 학살, 폭격 등 죽음이 너무나도 흔한 시절이었다. 이름 없이 죽어간 가족들을 개별적으로 살아 숨쉬게 하는 것이 처음 글을 쓴 목표였다. 그러나 막상 글을 통해 나온 건 분노가 아닌 사랑이었다. 그는 글로써 자신을 치유해 나갔다.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았다. 덕분에 그는 자신의 이야기에만 갇혀있지 않고 당대의 전반적 문제, 가부장제와 여권운동의 대립, 중산층의 허위의식 등을 수면 위로 끄집어 올려 직간접적으로 의식을 환기시켰다. 그러면서도 문학에 대한 열정과 세상에 대한 따뜻한 마음을 잃지 않은 보기 드문 문인이었다. 죽을 때까지 현역 작가로 남는다면 행복할 것이라는 말대로 그는 마지막까지 펜을 놓지 않았다. 박완서는 소박하고 진실하고 단순해서 아름다운 것들을 사랑했다. 그의 글은 그를 닮았다. 생의 마지막에 삶이 고스란히 담긴 작품을 직접 다듬다. 박완서 소설 전집 결정판은 2011년 10월 20일 작가의 팔순에 맞춰 출간할 예정이던 기획으로서 첫 작품인 나목 이후 발표되어 사랑받은 15종 22권의 장편소설 및 연작소설을 하나로 모아 다듬어 선보일 방대한 기획이었다. 그러나 2011년 1월 22일 원고를 다듬어 나가던 작가가 담낭암으로 타계한 뒤 그간 함께 해온 기획위원들과 작가의 후손들이 작가의 뜻을 이어받아 원고를 다듬고 일주기를 기해 출간하는 것으로 뜻을 모았다. 작가의 첫 등단작인 나목부터 작가의 유년 시절부터 청년 시절까지를 그린 자전소설인 그 많던 싱아는 누가 다 먹었을까, 그 산이 정말 거기 있었을까를 비롯하여 최근 장편소설인 그 남자네 집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작가의 유일한 연작소설인 엄마의 말뚝도 본 목록에 들어있다. 나목, 목마른 계절, 도시의 흉년 1, 2, 3, 휘청거리는 오후 1, 2, 살아있는 날의 시작, 오만과 몽상 1, 2, 엄마의 말뚝, 그의 겨울은 따뜻했네 1, 2, 서있는 여자, 미망 1, 2, 3, 그대 아직도 꿈꾸고 있는가? 그 많던 싱아는 누가 다 먹었을까? 그 산이 정말 거기 있었을까? 아주 오래된 농담, 그 남자네 집. 도시의 흉년 토파보기. 박완서 장편소설 도시의 흉년. 70년 남옥으로 여성동화를 통해 데뷔, 그동안 부끄러움을 가르칩니다. 휘청거리는 오후 등의 작품집으로 70년대 후반의 대표 작가로 부상한 저자가 문학사상에 연재했던 작품을 묶은 것. 현대인의 비뚤어진 삶의 모습이 적나라하게 그려진 작품. 동아일보
1978년 1월 20일 전쟁과 가난과 고통을 극복한 어른들이 만든 근대적 미신에 가히 눌려 살아가는 젊은이들. 1970년대 후반은 하루가 다르게 경제 발전이 일어나던 시기다. 돈과 권력을 앞세운 인간성 상실이 사회 전반에 깔려 있었다. 또한 급격한 사회 변화는 신구 세대의 가치관에 혼란을 야기했다. 사람들은 도시가 병들어 가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어른들 세대의 미신이 자유로운 정신에 얼마나 큰 제약을 주는지 보여주기 위해 박완서는 상피 붙는다는 극적인 미신을 도시의 흉년 속으로 끌어들여 어른들이 만든 잔혹한 세상을 젊은이들이 어떤 방식으로 극복해 나가고자 하는지 그려냈다. 1978년 출간 직후 베스트셀러를 유지하였으며 1988년 MBC에서 동명의 제목으로 드라마화되었다. 쌍둥이는 상피 붙는다는 파격적인 미신과 중산층의 허위의식을 통렬하게 비판하는 스토리로 1988년 프로그램 시청률 7위를 차지하며 크게 인기를 끌었다. 박완서의 삶과 문학. 현저동에서 1991년경. 서대문구 현저동은 박완서 작가가 8살 때 처음 서울로 와 정착한 동네다. 그 많던 시간은 누가 다 먹었을까? 엄마의 말뚝을 비롯하여 많은 작품의 배경이 되었다. 지금은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서 그때의 모습은 볼 수 없다. 집들도 층층다리처럼 비탈에 다닥다닥 붙어 있어서 곧 쏟아져 내릴 것 같은 이상한 동네였다. 층층다리 양쪽도 다 그런 집들이었다. 집집마다 널빤지로 된 일각대문은 있으나마나하게 살림살이를 거리로 발랑 드러내고 있었다. 그 많던 시간은 누가 다 먹었을까 중. 작가의 어머니 홍기숙 여사. 박완서의 어머니 홍기숙은 여자아이들이 교육을 받기 힘든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도 좋은 교육을 받게 하기 위해 개풍군에서 서울로 터전을 옮겨 여자 혼자 몸으로 자식 교육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 그리고 박완서에게 이야기꾼으로서의 기질도 물려주었다. 어머니와 작가는 격변하는 시대 속에서 고통을 함께 겪어냈다. 작가는 엄마의 말뚝으로 어머니와 어머니의 시대를 되살렸다. 어머니는 참으로 뛰어난 이야기꾼이셨다. 무작정 상경한 세 식구가 차린 최초의 서울 살림은 필시 곤궁하고 을씨년스러운 것이었을 텐데도 지극히 행복하고 충만한 시절로 회상된다. 모든 것에 따뜻함이 숨어있다 중. 1940년대 숙명여고 시절. 박완서는 서울대학교 국문과에 입학했으나 한국전쟁 발발로 대학 교육은 거의 받지 못했다. 대신 국민학교 시절부터 도서관을 드나들며 책을 탐독했고 숙명여고에서 소설가 박노갑을 선생님으로 만나 작가로서 기본 소양을 쌓았다. 박노갑 선생은 문학 소녀들이 갖기 쉬운 환상이나 미사여구를 경계하고 남의 흉내를 내지 말라고 가르쳤다. 1953년 4월 21일 아서원 결혼식. 한국전쟁으로 오빠를 잃고 PX 초상화부에서 일하며 가족을 부양하던 박완서는 그곳에서 만난 호영진과 1953년에 결혼했다. 전쟁으로 휴학한 서울대학교 국문과에 복학하기를 바랐던 작가의 어머니는 결혼을 심히 못마땅해 했다. 호영진은 전 재산을 털어 호화롭게 결혼식을 치렀다. 사진도 흔치 않던 시절. 결혼식 장면을 영상으로 촬영해 지금까지도 6mm 필름으로 남아있을 정도다. 1979년 박완서와 네 딸 보문동 집에서. 박완서는 슬하에 네 딸과 막내 아들을 두었다. 가정주부로 18년을 살다 PX 초상화부에서 만난 박수근의 전기를 쓰고자 문득 펜을 들었다. 목숨이 값어치가 없던 시절 예술가의 숭고한 밥벌이를 쓰고 싶었다. 그러나 전기는 소설이 되어 1970년 남옥으로 완성되었다. 박완서는 작가로서도 주부로서도 가정교사로서도 최선을 다하고자 했다. 자녀들에게 박완서는 자상한 어머니이자 엄격한 스승이었다. 1980년대 초반. 1970년 40에 데뷔한 늦깎이 작가는 이후 마음에 품고 있던 이야기를 쉼없이 쏟아냈다. 장편 연재가 끊이지 않았고
매해 3에서 7편 정도의 단편을 썼다. 도시의 흉년과 휘청거리는 오후는 긴 호흡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동시에 연재하기도 했다. 두 편 다 중산층의 속물의식을 신랄하게 비판하며 독자들의 큰 사랑을 받았고 현대문학의 역할을 사회적 담론 형성으로 확장시켰다. 1987년 아들 원태의 졸업식. 막내 아들 원태의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졸업식 당시 박완서의 남편은 암 투병 중이었다. 그로부터 1년, 1988년 5월 남편이 암으로 사망했다. 그리고 그해 8월 서울대학교 인턴으로 있던 아들이 병원에서 쓰러져 눈을 감았다. 갑작스런 죽음이었다. 작가는 고통 속에서도 아들의 묘비명 평생 인간과 의학과 연극을 사랑하다간 젊고 아름다운 영혼 여기 잠들다를 손수 썼다. 그리고 부산 분도 수녀원으로 내려갔다. 그곳에서 참척의 고통을 한 말씀만 하소서라는 제목의 일기에 절절히 털어냈다. 1990년경 박완서. 분도 수녀원과 막내딸이 있던 미국에서 슬픔을 추스른 작가는 다시 남편, 아들과 함께 살던 서울의 아파트로 돌아왔다. 그리고 다시금 글쓰기를 시작했다. 중단했던 미망 연재도 시작했다. 소설 속의 인물들의 인생을 책임지고 마무리 지어주겠노라고 했다. 박완서는 아들 원태가 살아있을 때 사놓고 사용하기를 권했던 워드 프로세서를 이용해 새로운 글을 쓰기 시작했다. 2008년경 구리 아치울 자택 서가 앞. 박완서는 억울하게 당한 것, 어리석게 속은 걸 잊지 못하고 어떡하든 진상을 규명해보려는 집요하고 고약한 성미로 처음 글쓰기를 시작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마지막 장편 소설 그 남자네 집에서 한국전쟁 이후 고단한 삶 속에서도 빛났던 첫사랑의 추억과 상처 입은 청춘을 다뤘다. 그 옛날 청춘들은 그 남자네 집을 통해 치유됐다. 2010년 6월 박완서는 나목, 목마른 계절 같은 작품에서는 6.25 속 다양한 개인의 삶을 다뤘으며 그 많던 싱아는 누가 다 먹었을까? 그 산이 정말 거기 있었을까에는 자신의 솔직한 고백과 경험을 담았다. 도시의 흉년, 휘청거리는 오후, 살아있는 날의 시작, 오만과 몽상, 엄마의 말뚝, 그의 겨울은 따뜻했네, 서 있는 여자, 그대 아직도 꿈꾸고 있는가. 아주 오래된 농담 같은 작품에서는 현대사회의 모순과 중산층의 허위의식, 고착화된 사회계층 구조를 냉소적 시각으로 묘사했다. 미망으로는 개성지방 특유의 생활 양식과 민족사 격변기 속 사회상과 전통가치의 급변을 긴 호흡으로 농밀하게 담았다. 작가들이 말하는 박완서. 황석영, 소설가. 박완서 선생은 전후 한국사의 변화와 중산층의 발생, 한국 근대사의 시민 형성 과정을 훌륭하게 그려냈다. 특히 만년의 문학을 아주 빛나게 마무리했다. 박범신, 소설가. 박완서 선생은 내게 평생 작가로서 늘 귀감이 되었다. 돌아가시기 직전까지도 나이나 사회적 지위에 머무르지 않고 강력한 현역 작가로 사신 분이다. 호원숙, 딸, 수필가. 어머니의 삶 그 자체가 문학이었다. 신경숙, 소설가. 당신은 드러내지 않고 소외된 사람들을 껴안는 분으로서도 표본이었고 어디에도 휘둘리는 법 없이 굳건한 모습으로 그 자리에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사람들의 안식처가 되어주었으며 8순 가까이 새 작품을 써내시는 것으로 후배들에게 본이 되어주었다. 김애란, 소설가. 이따금 나는 당신 소설에 나오는 여자들이 나갔다. 생활력 강하고 이웃을 잘 깔보는 안악은 내 어머니 같고 추문과 질투,
경쟁과 온정 속에서 반목과 친목을 되풀이하는 동네 사람들은 꼭 우리 고향 어른들 같다. 아이들, 청년들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이들은 소설에 일단 등장한 이상 종이 위에서 꾸준히 맥박 소리를 내며 사람답게 군다. 제 역할이 크든 작든 교양이 많건 적건 활달하게 생활을 업신여기지 않는 이들을 건강함으로 혹은 생활에 묶여있는 자들의 비루함으로 수고롭고 부끄럽게. 정의현, 소설가. 인간의 오장육부에 숨겨진 위선과 허위의식을 한치도 숨김없이 태양 아래 까발리고 공감하게 하고 그리하여 위로받게 하던 작가. 재미와 뼈대가 함께 있는 주옥같은 소설들을 읽게 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박안서라는 크고 높고 따뜻한 그 산이 정말 거기 있었음을 잊지 않겠습니다. 그 산골짜기를 흐르던 시냇물과 산새들의 지저김, 또르르 발밑을 굴러가던 도토리의 빛깔을 오래오래 기억하겠습니다. 성석재, 소설가. 나는 당대의 험난한 풍속과 삶을 철두철미하게 기록하고 재현하는 선생님의 소설에서 작품을 산출하는 작가로서의 위대한 모성을 느꼈다. 이혜인 수녀, 시인, 수필가. 엄마의 미소처럼 포근한 눈꽃 속에 눈사람 되어 떠나신 우리 선생님, 고향을 그리워한 선생님을 그토록 좋아하시는 부드러운 흙 속에 한 송이 꽃으로 묶고 와서 우리도 꽃이 되었습니다. 박안서 선생님을 위한 추모시, 꽃이 된 기도 중. 일러두기. 박안서 소설전집 결정판은 국립국어원 맞춤법 규정을 따랐으나 일부 표현의 경우 작가와 협의하여 최초 창작 의도에 따라 원문을 유지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기획의 글. 1994년 세계사에서 박안서 전집을 첫 출간한 이래 2002년 개정판을 거쳐 2012년 박안서 소설 전집 결정판을 내게 되었다. 선생님은 데뷔작인 남옥부터 손수 교정을 받는데 안타깝게도 암 수술을 받은 후 병석에 눕고 나서는 당신의 글을 직접 다듬지 못했다. 누가 삶의 깊은 뜻을 알 수 있을까? 선생님은 지난해 정월 갑작스레 세상을 떠나셨고 일주기를 추모하여 선생님 생전에 기획한 대로 결정판을 출간하게 되었다. 선생님의 장편 소설을 다시 읽고 재평가하는 작업은 큰 산맥을 종주하는 듯 방대했다. 힘들고 지루했지만 박안서 문학의 폭과 깊이 그리고 한국 문학의 미래를 향한 가능성을 확인한 축복의 시간이었다. 선생님 작품의 넓고 깊음은 한 단어로 말하기 힘들다. 한국전쟁으로 텅 비고 황폐한 도시 속에서도 물이 차오르듯 삶의 희망을 찾아내던 선생님은 사람 사는 모습을 깊은 관심을 갖고 바라보았고 사회 변화에도 민감했다. 작품 활동을 시작한 이래 조금도 쉼 없이 많은 글을 쓰실 만큼 현상을 분석하는 데 탁월했다. 그만큼 소재에 제한이 없었다. 본인이 직접 겪어내신 한국전쟁뿐 아니라 구한말부터 일제강점기까지의 경제와 풍속, 체제 변화 속 개인의 혼란, 가부장제와 여권운동의 충돌과 허상, 중산층의 허위의식과 계층 분화 등 기존 작가들이 다루지 못했던 사회상을 문학 속으로 끌어들이는 데 앞장섰다. 선생님의 작품은 진실을 천착하는 집요한 작가 정신, 모든 구속과 드러나지 않는 음모와 싸우는 자유의 기운이 구석구석 흐르고 있어 시대의 징후를 읽어내는 소설문학 고유의 양보할 수 없는 미덕을 넘치게 갖추고 있다. 첫 출간 때와 달리 각 초판본에 실린 서문이나 후기를 그대로 옮겨 실은 것은 작품을 쓸 당시 선생님의 생생한 육성을 듣기 위한 것이었다. 그 글을 쓴 시대와 작가의 심상이 느껴지는 짧은 글은
박완서 문학의 역사를 담고 있다. 덧붙인 평론들은 작품의 새로운 의미와 생명력을 불어넣어준다. 박완서 문학은 언어의 보물창고다. 파내고 파내어도 늘 샘솟는 듯 살아있는 이야기와 예스러우면서도 더 이상 적절할 수 없는 세련된 표현으로 모국어의 진경을 펼쳐 보였다. 재미있는 글과 활달한 언어가 주는 힘은 우리들을 뜨겁게 매료시켰으며 이는 아름다운 문학의 풍경을 만들어냈다. 40년 내내 여러 계층의 독자들에게 사랑받았고 말년까지도 긴장감과 유머를 잃지 않았던 선생님은 문학의 이름으로 길이 살아계실 이 시대의 스승이고 표양이다. 재미와 뼈대가 함께 담긴 소설을 쓰는 것이 선생님의 평생 과업이었다. 다가오는 세대들에게 글 쓰는 이의 외로움과 그보다 더한 사랑을 온전히 물려주고 떠난 준엄함과 따뜻함은 그대로 문학하는 이들의 상징이 되었다. 선생님에 대한 그리움으로 기획의 글을 대신한다. 2012년 1월 박완서 소설 전집 결정판 기획위원 권명아, 이경호, 호원숙, 홍기돈. 작가의 말. 지금의 40, 50대는 전쟁을 치르고 가난을 견디고 어렵게 부와 근대화를 이룩한 주역이니만큼 그들이 터득한 삶의 방법에 자신만만하고 너무 자신만만한 나머지 그 방법으로 젊은 세대를 얼마든지 간섭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한때 그들이 그들 자신을 만들었듯이 오늘날의 젊은 세대도 그들 자신의 방법으로 살아가려는 걸 막을 순 없다. 아무리 부모에겐 신앙이라도 젊은 세대의 자유로운 정신으로 승복할 수 없을 땐 타개해야 할 미신 대접밖에 못 받는다. 도시의 흉년은 지시가의 부모 자식 간의 갈등을 통해 젊은 세대가 이런 근대적인 미신을 어떻게 갈파하고 파괴하고 자기 나름의 삶의 방법, 사랑의 방법을 찾아내는가를 보여주고자 한 이야기이나 미신적인 게 자유로운 정신에 끼치는 해악을 효과적으로 극명하게 드러내기 위해 수빈, 수연의 오누이 쌍둥이를 설정해 상피 붙을지도 모른다는 원시적인 공포로 간간히 그들의 의식을 가위 눌리게 했다. 그러나 그들이 그들을 억압하던 온갖 미신적인 것을 타개하고 획득한 새로운 삶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일은 아꼈다. 그건 이미 결말이고 내가 40여 개월 동안 심혈을 기울여 사랑한 나의 사랑스런 주인공들은 결말을 맞기엔 너무 젊기 때문이다. 1977년 박완서. 1977년 문학사상사에서 출간된 도시의 흉년 초판 작가 후기. 1. 악몽. 버스에서 내리자 바로 스낵가게다. 내 건강한 식욕이 명치계에서 음흉한 소리를 내며 꾸르륵댔다. 그러나 나는 그 앞을 그냥 지나칠 수 있었다. 나는 무엇보다도 먹는 쾌락을 사랑했고 그래서 그것을 최대한으로 누리길 바랐고 또 그 방법을 알고 있었다. 곧 저녁을 먹을 수 있는 시간에 군것질 따위로 저녁 맛을 잡쳐놓을 수는 없는 일이었다. 나는 천천히 공복감을 즐기면서 걸었다. 맛있는 음식을 개걸스럽게 포식하기 직전의 허기증이란 얼마나 쾌적한 것일까. 동지를 앞둔 첫 추위는 첫 추위답지 않게 매서웠지만 종종 걸음을 칠 정도는 아니었다. 곧 크리스마스가 되겠구나. 점잖은 채 하는 것들을 똥같이 무시해줄 수 있는 신나는 날이 세찬 광란해의 욕구가 간지럼 태우듯이 온몸을 근지럽혀 나는 뒤틀면서 키들댔다. 축대 위에 우뚝 솟은 우리 집은 2층은 거의 불이 켜진 적이 없고 아래층도 높은 담장과 정원수에 가려 결코 외부에 안의 동정을 엿배는 법이 없다. 다만 바가지를 엎어놓은 모양의 수은 등의 창백한 빛을 받은 정원의 상록수들이 낮에 보는 것보다 훨씬 울창해 흡사 숲처럼 보이고 집도 성처럼 보인다. 그러나 낮에 보면 웬만한 동네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벼락부자 티가 더럭더럭 나는 소각을 극한 양옥일 따름이다. 인터폰의 목소리는 하필 할머니다. 수빈이냐?
덤벼들듯이 반갑고 다급하다. 그러나 나는 수빈이가 아니다. 그렇다고 내가 조금이라도 미안해해야 할 까닭은 없다. 아니요, 수연이에요. 아무런 대꾸도 없이 문만 스르르 열린다. 나는 이 자동으로 열리는 문을 들어설 때마다 약간 무서움증을 탄다. 꼭 문 뒤에 누가 숨어 있을 것 같다. 그러나 이런 무서움증은 나만의 비밀이다. 현관을 들어서서 제일 먼저 만난 식구도 역시 할머니였다. 할머니는 이제껏 눈이 빠지게 수빈이를 기다리고 있었던 모양이다. 내가 수빈이가 아닌 게 내 잘못이기나 한 것처럼 나를 노려본다. 몇 년 전 중풍으로 얼굴이 비뚤어져 입이 반쯤 옆으로 가붓고 한쪽 눈에 눈꺼풀이 눈을 덮게 처져 한쪽 눈은 있으나마나다. 그 대신 남은 한쪽 눈으로 전기가 다 몰렸는지 눈도 발건이와 표정이 풍부하다. 특히 증오의 표정이. 나는 할머니를 미워했다. 나는 할머니를 6살 때 처음 대면했는데 그때 이미 나는 할머니를 미워해야겠다고 결심했었다. 6살의 계집애가 조그만 가슴을 울렁이며 제법 정열적으로 그런 결심을 했다. 나와 수빈이는 쌍둥이 남매였고 우리 위에는 1살 터울의 수희 언니가 있었고 그때 우린 몹시 가난했었기 때문에 나는 낳자마자 이모가 데려다 길렀다. 엄마는 이모네로 나를 가끔 보러 왔지만 할머니는 한 번도 보러 온 적이 없었다. 이모도 나를 우리 집에 데려간 적이 없었다. 6살 되던 해 설날 엄마는 설빔을 해가지고 왔다. 나는 이모한테 들어서 내가 이번 설에 엄마를 따라 우리 집에 아주 가야 된다는 걸 알고 있었다. 이모 말에 의하면 그동안 우리 집은 아주 부자가 되어서 엄마만 따라가면 장난감도 많이 사주고 맛있는 것도 실컷 먹고 예쁜 옷만 입고 살게 되리라고 했다. 엄마는 나에게 해가지고 온 설빔을 입히더니 느닷없이 얼굴에다 화장까지 시켰다. 엄마가 하는 짓을 보고만 있던 이모가 애는 애다워야 더 귀엽게 봐주지 않겠느냐고 하니까 그럴까 하더니 금세 세수를 시켜 화장기를 닦아주곤 머리를 오래 빗기고 아주 예쁜 꽃핀을 2개나 꽂아주었다. 그리고 나서 세배하는 법을 가르쳐주는데 그게 여간 까다로운 게 아니었다. 나는 그전에도 이모가 재롱삼아 설날 아닐 때라도 손님만 오면 큰 절을 시켰고 그럴 때마다 나비 같다느니 선녀 같다느니 하는 칭찬을 들어왔기 때문에 절에는 자신이 있었다. 그런데 그날은 그게 아니었다. 엄마하고 이모하고 똑같이 나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굳은 얼굴을 하고 괜한 트집을 잡아 자꾸만 저를 고쳐시켰다. 나는 다리도 아팠지만 자존심도 상했다. 퍼져버리고 주저앉아 발버둥질을 치면서 막무가내 어른들이 시키는 일을 안 할 수도 있었다. 딴 때 같으면 꼭 그렇게 하고 말았을 텐데 그날은 그럴 수가 없었다. 어른들 눈치가 딴 때하고 전혀 다른 것에 나는 나도 모르게 기가 죽어 있었다. 겨우 내 절이 합격이 됐는지 이모가 나를 끌어다 앉히고 뺨에다 입을 쪽 맞췄다. 아이고 우리 수연이 수고했네. 참 잘했다. 할머니가 뵀거든. 꼭 그렇게 해야 돼. 알았지? 할머니한테 예쁘게 뵈야 할머니가 이렇게 꼭 껴안고 뽀뽀도 해주시고 또 세뱃돈도 많이 많이 주실걸? 나는 그제야 왜 그런 고된 연습을 했는지 그 까닭을 알 것 같았다. 나는 자신이 있었다. 세배를 예쁘게 해서 세뱃돈을 많이 많이 받을 자신이. 내 장난감과 옷보따리가 챙겨지고 엄마가 내 손을 잡고 일어섰다. 이모가 다시 나를 왈칵 끌어안더니 양볼에다 쪽쪽 번갈아 뽀뽀를 하고는 참, 내 정신 좀 봐. 수연이 세뱃돈 주는 것도 잊어버렸네. 하더니 지전을 몇 장 내가 차고 있는 수주머니에 꾸겨 넣어 주었다. 쳐다보니까 이모 눈이 보기 싫게 질척질척했다. 나는 이모한테 매달리면서 엄마 따라가는 건 싫다고 생전 이모하고 살 테라고 생떼를 썼다. 그러나 그때 내가 정말 그렇게 이모하고 떨어지기 싫었던 건 아니다. 더구나
생전 이모하고 살고 싶다는 건 새빨간 거짓말이었다. 그냥 그렇게 하는 게 이모한테 대한 도리라고 막연히 짐작했던 것뿐이다. 누가 특별히 가르쳐줬을 리도 없다. 6살 먹은 계집애에겐 6살 먹은 계집애 나름의 위선이 있는 법이고 나는 그것을 아주 깜찍하게 해냄으로써 이별을 이별답게 빛낼 수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불쌍한 이모의 가장 아끼는 추억이 되어 그녀의 외로움을 덜어주고 있는 것이다. 그날 처음 우리 집에 온 나는 곧장 할머니를 뵈러 안방으로 들어갔다. 할머니 옆에선 수빈이가 그림책을 보고 있었는데 할머니는 나를 보자 얼굴이 굳어지더니 수빈이더러 좀 나가 있으라고 했다. 엄마는 이모네로 나를 보러 올 적에 아버지하고 같이 오는 적은 어쩌다가나 있었고 대개는 수희 언니나 수빈이를 데리고 왔었기 때문에 나는 수빈이하고 친했고 그래서 수빈이가 거기 있다는 게 반가웠고 마음이 놓였다. 그러나 수빈이는 텃세를 부리는 셈인지 나를 거들떠도 안 보고 거만하게 나가버려 나는 약간은 기가 죽었지만 어디 두고 보라지 하고 앙심도 먹었다. 수연아, 왜 그러고 있어? 어서 할머니께 세배하지 않고. 엄마가 등을 쿡 찌르고 나서야 나는 할머니께 세배를 했다. 나비처럼 가볍게 다홍 치마를 곱게 펴고 주저앉아 고개를 예쁘게 숙였다가 손으로 방바닥을 짚지 않고 그대로 사뿐히 일어설 수가 있었다. 내가 생각해도 참 잘한 절이다 싶었다. 엄마를 쳐다보니까 엄마도 만족한 듯 웃으면서 고개를 끄덕여 주었다. 나는 할머니의 칭찬과 두둑한 세뱃돈을 생각하니까 미리 부끄러워서 눈을 내리깔고 조금 웃으면서 서 있었다. 데리고 나가거라. 할머니는 귀찮은 물건을 치우라는 듯이 시들하게 말했으나 나를 두고 하는 소리 같았다. 아직 세뱃돈도 칭찬도 못 받은 채여서 나는 할머니의 말을 이해할 수가 없었다. 데리고 나가라니까! 할머니가 날카롭게 악을 썼다. 아주 기분 나쁜 내가 상상으로 알고 있는 마귀 할멈 목소리였다. 나는 놀라서 얼른 엄마 치마꼬리를 잡으면서 비로소 할머니를 똑바로 쳐다봤다. 할머니의 온폭한 두 눈은 6살 먹은 계집애로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아기로 차디차게 빛나고 있었다. 이런 시선에 붙잡히고만 나는 순간적으로 온몸이 짜릿하면서 몸서리가 쳐지더니 찔끔 오줌을 다 지리고 말았다. 엄마가 나를 데리고 나오면서 내가 울지도 않는데 울지마, 울지마, 우리 수연인 착하지 했다. 엄마가 그러니까 대접으로라도 울어야 할 것 같았으나 벼랑간 어떻게 우는 건지 우는 방법을 잊어버린 것처럼 울어지지가 않았다. 우는 것보다도 할머니를 미워하는 게 더 급했다. 나는 할머니가 미웠다. 실로 6년 만에 외출해서의 귀가에서 받은 이 짤막한 한 토막 박해의 기억은 내 내부에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겼고 그 상처는 끊임없이 증오라는 치료제를 필요로 했다. 그렇다고 그 후 우리 집에서의 내 생활이 결코 불행했던 건 아니다. 할머니를 빼놓고는 집안 식구들이 다 나를 귀여워했고 그 시대의 일반적인 풍속에 따라 우리 집에서도 노인네의 세도는 한 해 한 해 쇠퇴해가고 있었다. 커가면서 자연스럽게 알게 된 일이지만 나를 집으로 데려올 때만 해도 할머니의 극성이 많이 수그러졌을 때이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던 것이다. 우리 집이 찢어지게 가난한 데다가 할머니의 권위만이 당당했을 시절 수빈이와 나는 함께 태어났다. 쌍둥이였다. 한 자궁 속에 의좋게 마주 앉았던 수빈이와 나는 이 세상에 떨어지자마자 혼자서 해산 고안을 하던 할머니에 의해 실로 천양지차의 대우를 받았던 것이다. 배가 유난히 불러 어지간히 산고 깨나 할 줄 알았는데 뜻밖의 순산이었다. 푸르죽죽한 조그만 핏덩이가 겨우 모기 소리만한 첫 울음을 울었다. 그렇지만 바라고 바라던 아들이 아닌가. 고추다! 고추야! 할머니가 쇠된 소리로 악을 쓰자. 정말이에요, 어머니. 기진에 다 죽어가던 엄마가 정신이 번쩍 나 상반신을 일으켰다. 그러나 웬걸. 잇따라 또 한 번의 진통이 오더니 느닷없이 계집애를 쏟아놓고
그 계집애는 먼저 나온 사내애보다 훨씬 영악스럽게 우러젖힌 것이다. 할머니의 에그머니나 소리에 엄마는 그만 정신을 가물가물 잃었다. 제풀에 정신이 돌아오면서 엄마는 할머니의 통곡과 악바리 같은 계집애의 울음을 동시에 들었다. 아이고, 아이고, 우리 집은 이제 망했다, 망했어! 계집애는 저만큼 알몸뚱이로 팽개쳐져 있고, 그래서 엄마도 나중 나온 게 계집애인 걸 알았다. 아이고, 어머님, 저러다 저거 죽겠어. 저것도 인생인데. 죽어야지. 진자리에서 푹 엎어 놓으려다 말았는데 왜 또 어쨌다고? 네가 감히 나를 나무라니, 나무라게? 어머님도 너무하세요. 아들 하나 낳았겠다. 아무리 계집애라도 그러실 게 뭐 있어요. 아니, 인연이 듣자 하니 아들 하나 낳았다고 그 밑구멍에 채 피도 마르기 전에 누굴 훈계하려 드네? 제년이 집안 망할 짓 저지른 것도 모르고? 집안 망할 짓이라뇨. 저것들을 그냥 둘 다 기르면 세상 없어도 나중엔 상피 붙게 돼 있으니 집안이 망하지. 상피 붙다니요. 상피 붙는 것도 모르냐? 계집 서방이 된단 말이야. 친동기간에. 남의 쌍둥이를 그대로 기르면 자라서 상피 붙게 돼 있다는 한간 일부의 끔찍한 속설을 할머니가 고지고대로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그건 모르지만 아무튼 그걸 핑계로 엄마와 계집아이에게 구박이 자심했다. 문제는 가난이었다. 상피 붙고 안 붙고는 훗날 당해봐야 아는 일이고 당장 시급한 문제는 가난이었다. 하나 기르기도 어려운데 둘씩 낳아놓으니 기를 일은 난감하고 그렇다고 시집와서 이날 이때 고생만 시킨 며느리 앞에 그런 내색을 그대로 하자니 그날부터 며느리 앞에 한풀 꺾이고 들어가는 자기 권위에 관한 문제고 그래서 교활한 할머니는 한간에 떠도는 터무니없고 무지막지한 낭설로 우선 며느리의 기부터 죽일 생각이었을 게다. 며느리들이란 아들만 하나 낳아놓으면 섣불리 다룰 수 없게 콧대가 높아지는 법인데 그것도 다스릴 겸 씻은 듯이 가난한 집안에 쌍둥이가 태어남으로써 식구들이 감당해야 하는 그 지긋지긋한 진구덕을 자기만은 손끝 하나 까딱 안 하고 구경이나 할 겸 실로 일석이조의 관계였을지도 모른다. 식구들이라야 이 모양이고 우유는커녕 끼니 걱정이 다급한 집안 꼴에 젖까지 부족하니 당장 엎어놓고 질식사 당하는 것은 어찌어찌 면했다손 치더라도 쌍둥이 중 계집애의 참상이 어떠했으리라는 건 짐작이 간다. 가뜩이나 못 살아 늘 걸리는 동생이 쌍둥이까지 낳았다니 그 정경이 어떨까 싶어 미역하고 고기하고 사가지고 보러 온 이모가 그 꼴을 보자 동기간의 정으로 차마 발길이 안 떨어져 계집애를 맡아갔다. 그때 이모네는 밥술이나 먹고 사는데 첫 아들이 6살이 되도록 아우가 없었기 때문에 그럴 만도 했다. 그렇다고 그 계집애를 장차 누구 딸로 삼겠느냐는 소유권까지 말이 오갔던 건 아니다. 사실 그때 그 누구도 그 계집애를 탐냈다기보다는 다만 불쌍해했을 뿐이었다. 그 곧 사변이 나고 이모부의 납북으로 이모네는 어려워지고 우린 자꾸만 부자가 됐다. 아버지는 여전히 무능했지만 이를 갈고 혀를 깨무는 엄마의 극성으로 이렇게 집안이 늘어나니 할머니의 세도는 자연히 꺾일 밖에 없었다. 이렇게 해서 내 귀가는 순조롭게 이루어졌던 것이다. 그렇지만 할머니는 어린 나에게 기어코 작은 상처를 입히고야 말았고 할머니 역시 내 귀가로 어느 만큼 아니 결정적으로 상했으리라. 할머니와 나는 한 집안에서 살면서도 될 수 있는 대로 서로 무관심하는 법을 터득해 갔다. 그러다가도 때로는 서로 상관하려 들었고 그 상관이 아무리 가벼운 상관이라도 서로 상처를 맞비벼대는 것 같은 새로운 고통을 주고받고야 말았고 제각기의 상처를 더욱 싱싱하게 하고야 말았다. 일정한 대상을 놓고 반복해서 늘 새삼스러운 열정으로서 미워할 수 있을 만큼
씩씩하고 집요한 점에 있어서 할머니와 나는 가장 닮은 사이였는지도 모른다. 이런 할머니도 지금은 많이 늙었다. 특히 중풍으로 얼굴이 비뚤어지고 나선 말도 조금만 긴 말을 하려면 더듬고 몸 전체가 뼈에 이에짬을 죄고 있던 나사가 헐거워진 듯이 헐렁헐렁하고 위태로워 보인다. 곧 소리도 없이 폭삭 해체되어 버릴 것 같다. 타고난 성미가 성민지라. 암상은 여전했지만 식구들은 다 노망으로 돌리고 치지도회했다. 이렇게 완전히 뒷방으로 물러나 존재가 희미해졌던 할머니가 오늘은 좀 달라 보인다. 뭔가 또렷하고 되바라져 보인다. 왔다 갔다 하는 걸음걸이엔 자신이 넘쳐 있고 한쪽 눈이 생기발랄하기조차 하다. 마치 자기 아니면 안 될 일에 부름이라도 받은 사람 같다. 집안이 어째 뒤숭숭하다. 할머니의 돌연한 생기가 집안을 뒤숭숭하게 했는지, 집안이 뒤숭숭해서 할머니가 변한 건 그렇게 생기가 났는지, 아무튼 그 둘 사이엔 무슨 상관이 있을 것 같다. 아무려나 나에게 당장 급한 문제는 식을 즐기는 문제였다. 개성댁은 음식 솜씨가 좋았다. 음식 솜씨 좋은 여자가 대개 다 그렇듯이 그녀도 자기가 한 음식을 맛있게 많이 먹는 것을 바라보는 걸 즐겼고 또 간간히 감탄사를 연발하며 자기의 음식 솜씨를 칭찬해 주길 바랐다. 나는 그것을 둘 다 잘했다. 그래서 아줌마와 난 친했다. 아줌마 나왔어. 아 배고파. 나는 기세 좋게 부엌문을 열어젖혔다. 그러나 아줌마는 나를 거들떠도 안 봤다. 아줌마는 잔심부름을 하는 순자까지 데리고 눈코 뜰 새 없이 바빴다. 부엌 속의 모든 가스기구와 전열기구를 총동원해서 열을 뿜고 북을 대고 직을 대며 구수하고 기름진 냄새를 뿜어댔다. 아줌마, 우리 오늘 무슨 날이야? 무슨 날이긴. 내일 수빈이 학상 병정 나가는 날이지. 엄마가 다 저녁 때 뭘 잔뜩 사가지고 오셔갖고 어찌나 볶아치시는지 정신이 쑥 빠져버렸다니까. 그나저나 수연이 학상 배고파서 어쩐다지? 어여 이리 와. 아무거나 집어먹어요. 맨 먹을 거니까. 오빤 들어왔어? 어느새 들어오긴. 요새 매일 송별회인데 오늘이라고 송별회 없겠소? 아마 자정이나 고주망태가 돼서 들어올 것 같고 괜히 이 짓이라니까. 수빈이 학상도 학상이지. 마지막 날 하루쯤 집안 식구들하고 송별회 하면 누가 뭘 하나? 그저 자식들이란 건 부모 맘 10분의 1만 알아줘도 효자 소리 들을 텐데 그걸 못하고. 나는 내일 수빈이가 입대하는 날이란 걸 몰랐던 건 아니지만 염두에 두고 있지도 않았다. 아직은 재학 중이니까 졸업할 때까진 연기가 가능하건만 제가 자진해서 신체 검사 받고 몸 건강하니까 영장 나와서 입대하는 것이고 먼저 가고 나중 가는 차이는 있을지언정 누구나 남자라면 한 번은 다녀와야 되는 곳이고 보니 예사롭게 알고 무심했달 수도 있지만 실은 수빈이가 군대 간다는 게 좀처럼 현실감이 오지 않았던 것이다. 무엇보다도 군대는 혼자 가는 곳이고 거기서 부딪히게 될 제 아무리 어려운 일이라도 혼자서 해결해야 되고 이런 일을 수빈이가 할 것 같지가 않았다. 꼭 어린애를 물가에 혼자 보내는 것처럼 아슬아슬하기도 했지만 그런 일이 수빈이에게 실제로 닥칠 것 같지가 않았다. 수빈이는 그런 일에선 너무도 잘 보호되어 키워온 아이였던 것이다. 그런데 내일 아침 수빈이가 입대해야 된다는 건 암만 해도 정말인 것 같다. 난 조금씩 안 된 생각이 들었다. 내가 이럴 때야 할머니와 엄마는 오죽하랴 싶은 생각도 들었다. 수빈이는 어릴 때부터 계집애처럼 예쁘고 허약한 아이였다. 수빈이가 이렇게 허약해 보이는 건 실제로 몸이 허약한 데서 오는 인상이라기보다는 유약한 성품 때문이었다. 집에선 나하고 잘 친했고 밖에 나가서도 계집애들과 놀기를 좋아했고 사내 애들과는 어울렸다 하면 얻어맞고 들어오기가 일쑤였다. 이럴 때마다 할머니가 고래고래 역성을 들고 때로는 수빈이를 때린 아이를 할머니가 대신 때려주는 일까지 있어서 곧잘 아이들 싸움이 어른들 싸움으로 발전하기도 했다. 할머니의 이런 주책이 아이들 사회에서의 수빈이의 입장을 얼마나 나쁘게 만드는 건지 할머니는 도대체 알려고 들지도 않았다. 나는 이런 수빈이가 측은했고 그래서 더욱 할머니에 대해 분개할 밖에 없었다.
그때 벌써 나는 아이들 사회에서 수빈이가 어떻게 하면 소외당하지 않고 잘 어울리게 할 수 있나를 알고 있을 만큼 동심의 낌새에 대한 파악이 빠른 야갓빠진 아이였다. 수빈이는 나를 종종 따라다녔고 나 또한 수빈이를 위해서 일부러 사내 애들하고만 놀 만큼 신경을 써가며 수빈이를 늘 달고 다녔다. 이렇게 우린 친했지만 결코 대등한 사이는 아니었다. 어디까지나 나는 수빈이를 아끼고 보호하는 입장이었고 수빈이는 내 보호하에 있었다. 그러나 할머니는 수빈이와 나의 쌍둥이로서의 대등한 관계조차 인정하려 들지를 않았다. 수빈이를 수빈아 하고 부르는 걸 할머니한테 들켰다간 당장 부르령과 함께 뒤통수를 사정없이 쥐어박혔다. 할머니는 차돌처럼 단단한 주먹을 갖고 있었다. 이년년, 요 패지 못한 년, 오라비도 몰라보고 어따 대고 이름을 부르냐 부르긴. 다시 한 번만 그랬단 봐라. 네, 주둥아리를 훑어놓고 말 테니까. 그러고도 모자라 눈을 무섭게 부릅떠 보였다. 그래도 난 막무가내 수빈이었다. 밖에 나가 돈 버는 일에만 정신이 팔린 엄마는 이런 일엔 도무지 무관심했지만 저녁에 들어오면 할머니한테 한바탕 당했다. 애미야, 수연이 고 배나 먹을 년을 내가 혼 좀 내줘야겠다. 글쎄, 번번이 제 오라비 이름을 부르지 뭐냐? 계집애가 임원에서 아무렇게나 자라서 뭐 배 먹은 게 있어야지. 어머님도? 걔가 누구 때문에 이모네로 쫓겨갔었기에 지금 와서 그런 소리를 하세요. 뭐 상피를 붙는다고? 누가 잊어버릴 줄 알고. 엄마는 콧방귀를 뀌면서 도리어 할머니를 비웃었고 그러면 자연히 수빈이에 대한 호칭 문제는 흐지부지되고 고부간에 아기애찬 말다툼이 벌어졌다. 어느 날 수빈이를 또 수빈이라고 부르다가 부리에 뒤통수를 쥐어박혔을 때다. 그날의 곤밤은 그야말로 번갯불이 번쩍하게 모질고 아팠다. 한동안 조그만 골통 속이 뒤죽박죽된 것처럼 멍한 혼돈 속에서 실로 기발하고도 눈부신 생각이 떠올랐다. 수빈이가 내 오빠가 아니라 수빈이가 동생이고 내가 누나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은 어린 나에게 그렇게 찬란했고 외치고 싶은 기쁨마저 주었다. 우리가 태어날 때 지켜본 사람이 할머니뿐이라면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일 같았다. 할머니라면 넉넉히 그만한 음모쯤 꾸밀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수빈이를 오빠라고 부르지 않음으로써 그녀의 음모가 완성되지 않는 게 초조한 나머지 나를 그렇게 들볶는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나는 성광처럼 떠오른 생각에다가 이렇게 정연한 체계를 세웠다. 나는 만족했다. 이렇게 할머니의 음모를 뒤엎고 내 우위를 확보했다고 생각하자 나는 이상하게도 수빈이를 오빠라고 부르는 게 아무렇지도 않고 쉬웠다. 알맹이는 내가 갖고 있으니 껍데기는 얼마든지 너희들이 가지라는 앙큼한 심보였다. 그래서 아마 연함은 살 때였을 것이다. 할머니는 조 계집애가 이제야 좀 철이 났나 보다고 한숨 놓았다. 그러다 훗날 내가 정말 좀 철이 난 후에 고민은 끝까지 누가 과연 엄마 뱃속에서 몇 분쯤 먼저 나왔나 보다는 정신연령의 격차에서 오는 실질적으로 전도된 남매관계였다. 그건 그렇고 이건 도대체 어쩌자는 엄청난 음식들일까. 이미 며칠 전서부터 삼계탕도 해놔보고 쇠꼬리도 관아보고 양즙도 내놔보고 몸에 좋다는 건 다 해가지고 영양의 총공세를 취했건만 수빈이는 연일 송별회를 핑계로 진창처럼 취해가지고 와서 그런 건 거들떠도 안 봤었는데 나는 김과 냄새를 내뿜으며 한창 달아오른 각종 전열기구와 이미 다 되어 접시에 먹음직스럽게 담아놓은 전유원이 잡채니 냉채니 하는 요리의 한가운데서 뭔가 망연한 기분이었다. 어서 뭐든지 마음대로 덜어다 먹으라니까. 아줌마가 재차 재촉을 했지만 나는 식탁에 앉기조차 싫었다. 식욕이 급속히 위축됐다. 엄마의 세련되지 못한 미련함이 이때처럼 싫었던 적은 없다. 나는 식욕을 촉발하기엔 너무도 짙은 음식 냄새를 피해 부엌을 나왔다. 거실에 걸린 벽시계가 어느새 11시 가까운 시간을 가리키고 있다. 수빈이는 내일 입대할 몸치곤 정말 너무 늦는다. 샹들리에가 휘황한 거실에서 개성댁과 할머니 방으로 꺾이는 복도 그늘진 곳에 할머니가 웅크리고 앉아있다. 바로 인터폰의 수화기가 달린 벽 밑이다.
수빈이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할머니는 그냥 기다리고만 있는 게 아니라 뭔가를 열심히 하고 있다. 뭘 하세요? 하필이면 그렇게 어두운 곳에서. 할머니는 대꾸도 안 하고 바느질을 계속했다. 할머니는 내일 입고 갈 수빈이의 내의 안쪽에다 속주머니를 만들어 부적을 집어넣는 일을 하고 있었다. 수빈이가 중학교 시험 보러 갈 때도, 고등학교 시험 보러 갈 때도, 대학교 시험 보러 갈 때도, 심지어는 여름방학에 가정교사하고 바닷가로 피서 갈 때도 할머니는 그 일을 했었다. 그 일을 할 때 할머니는 부적의 영험을 너무도 간절히 기구하고 있는 나머지 그녀 자신이 무당이 돼버리고 만다. 몸 전체에, 특히 한쪽 눈에 야릇한 귀기마저 감돈다. 가엾은 수빈이. 나는 점점 더 견딜 수 없는 기분이 된다. 안방엔 엄마 친구들이 여럿 와 있었다. 대개 동대문 시장에 있는 우리 점포에 새들어 포목점을 하는 아주머니들이다. 엄마하고 계도하고 관광여행도 다니고 화투치기도 하고 신세한탄도 하는 이들은 아마 수빈이도 볼 겸 엄마도 위로할 겸 가게를 거두고 나서 몰려온 모양이다. 졸립고 거북한 얼굴로 앉아 있었다. 나는 이 아주머니들이 이렇게 조용히 있는 것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누가 사뭉포목 아주머니인지 누가 장미주단 아주머니인지 누가 강남상의 아주머니인지 잘 구별을 할 수가 없었다. 엄마 친구들은 모이면 곧 화투를 시작하는 게 상례였다. 원체가 시간이 없는 바쁜 여자들이라 그랬겠지만 어쩌다 우르르 들이닥치면 누구든지 다짜고짜 이불 짝 먼저 열고 담요를 꺼내 방 한가운데 깔기만 하면 곧 삥 둘러앉아 숨막히는 화투판이 벌어졌다. 이 집만 시작됐다 하면 제각기 한 가지씩 특색 있는 버릇들을 나타냈다. 버선서부터 치마까지, 나중에는 속치마까지 훌훌 벗어던지는 여자도 있고 저고리 앞서풀 풀어헤치고 있다가 손속이 안 날 때 아이 답답해, 아이고 하며 앞가슴을 쥐어뜯는 여자도 있고 하필이면 꼭 뒷공무니에다 요강을 대령해야만 안심을 하고 화투를 치는 여자도 있었다. 그렇다고 신문에 나는 도박부인들처럼 거액의 판돈이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지는 않았다. 밤샘을 하는 일도 없었다. 밤참으로 청요리나 시켜다 먹곤 헤어졌다. 화투를 안 칠 땐 전축을 틀고 흘러간 유행가들을 아주 구성지게 따라 불렀다. 군살과 돈독이 올라 추하게 뚱뚱한 여자들이 너무 앳되고 여린 소리를 내는 것을 들으면 슬픈 것도 같고 괴로운 것도 같은 묘한 느낌이 되었다. 춤을 출 때도 있었다. 니나노 춤이 아닌 블루스니 탱고니 하는 춤을 여자들끼리 잡고 추는 광경엔 괴기하고도 특이한 외설스러움이 있었다. 나는 이런 외설스러움이 싫어서 부르르 몸서리까지 치면서도 저 여자들은 외로운가 봐 하는 축축한 감동을 맛보기도 했다. 그런 여자들이 오늘은 피곤하고 졸린 듯이 축 늘어뜨리고 앉았으니까 하나같이 비슷해 보였다. 주단포목을 취급하는 여자들답게 비슷하게 번쩍거리고 야한 한복 차림인 것이 더욱 그 여자들을 닮아 보이게 했다. 누르면 손자국이 날 듯이 비죽비죽한 비지살 위에 입힌 화장이 밤늦은 시간답게 보기 싫게 벗겨져 있는 게 한복의 야한 빛깔과 함께 늘적지근하니 권태로운 분위기를 만들고 있다. 오늘 같은 날은 좀 일찍 들어오면 어떠냐? 엄만 괜히 그래. 정작 오빠도 여태 안 들어왔는데. 그래. 서로 늦게 들어오기 내기들을 하거라. 집안꼴 잘 돼갈 테니. 하긴 애들 나무랄 염치나 있나. 집안에 줏대가 틀려먹은 걸. 아버지도 아직 안 들어온 모양이다. 엄마하고 아버지하고는 의가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난 그걸 잘 모르고 있다. 엄마는 오늘처럼 무슨 말끝에 슬쩍 아버지에 대한 불평을 비치는 적은 있어도 맞대놓곤 그런 말을 절대로 안 한다. 그러니까 싸움도 안 한다. 엄마나 아버지를 따로따로 떼어놓고 볼 땐 결코 고상한 사람들이 아니다. 딴 사람과의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그렇다. 특히 엄마는 무식하고 충동적이고 원색적이다. 고상한 것과는 인연이 멀게 군다. 그런 두 분이 부부로서는 그렇게 고상해 보일 수가 없다. 두 분이 같은 방을 쓰지만 아무리 밤중이나 새벽에 노크 없이 안방을 습격해도 두 분은 고상한 채다. 한 번도 자식들한테 부끄러워할 만한 몸짓은커녕 고상치 못한 표정조차 짓고 있는 것을 본 적이 없다.
집이 화곡동이라는 장미주단 아주머니가 팔목시계를 보더니 까딱하단 파출소 신세질 것 같다면서 황급히 일어섰다. 다른 여자들도 우르르 따라 일어서며 한마디씩 엄마에게 위로의 말을 했다. 너무 걱정 마라. 아들 녀석들은 그저 군대 갔다 와야 사람 된다. 우리 아들 봐라. 삐쩍 말라갖고 성질은 지랄 같던 녀석이 이젠 몸도 실해지고 성질은 또 얼마나 고분고분해졌게. 그럼 오죽 병신이 군대도 못 갔다 오려고. 그렇지만 뒤로 손은 좀 써야 할걸. 뭐니 해도 배칠 잘 받아야 할 테니까. 아이고 성님 그런 걱정일랑 말아요. 이 성님 극성이 자식의 당에선 또 이만저만한 분이요. 어련히 알아서 다 손써나 쓰려고. 어? 그럼 엄마는 부정도 긍정도 아닌 어정쩡한 대답을 하고 내 눈치를 봤다. 나는 일부러 모른 척 딴전을 봤다. 제일 늑수그레한 사뭉포목집 아주머니가 엄마 어깨를 툭툭 치면서 야, 넌 그래도 영감이 있는데 뭘 그러니? 야, 우리 그 녀석 그 과부의 외아들을 군대 뽑아갈 땐 정말 야속하더라. 며칠은 영 미치겠더라. 그래도 다녀오고 나니 참 잘 보냈다 싶더라. 세상에 어느 누가 그 애비도 없이 제멋대로 자란 놈을 그렇게 버릇을 잘 가르쳐 보내주겠니? 그 여자들이 가고 난 후에 곧 아버지가 들어왔다. 안방엔 그 여자들이 놓고 간 케이크 상자와 귤 바구니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고 담배 연기가 자욱했다. 저녁 어떡하셨어요? 생각 없어. 창이나 좀 열어줘요. 바지저고리로 갈아입은 아버지는 창을 열어놓고 마당을 내다보는 자세로 오래오래 서 있었다. 고주망태가 돼서 뭐라고 고래고래 악을 쓰는 수빈이를 친구들이 떠매고 들어오고 통금 시간이 임박했다고 자고 가라는 엄마의 만류를 뿌리치고 황급히 가고 나서 개성댁이 마지막 문단속을 하고 들어올 때까지 아버지는 그러고 있었다. 수빈이는 거의 정신이 없는 채 웩웩 더러운 걸 토했다. 엄청난 양을 한꺼번에도 아니고 쉬엄쉬엄 토하고 보니 그 불결한 걸 어떻게 수습할 수가 없었다. 나는 개성댁과 함께 수빈이를 붙들고 마치 셋이서 함께 시궁창에라도 빠진 듯이 허우적댔다. 이런 중에도 엄마와 할머니는 수빈이에게 뭘 먹이지 못해 성화를 했다. 이 지독한 시궁창은 거들떠도 안 보고 둘이서 번갈아가며 부엌에서 무엇을 데워가지고 와서는 강제로라도 입속에 퍼넣지 못해 했다. 빈속에 술만 퍼마셨으니 그래도 내일 아침 기운 차리게 하려면 뭘 좀 먹여야 하는데 국물이라도 퍼넣어야 하는데. 꾸역꾸역 넘어오는 술지개미를 번연히 눈앞에 보면서도 그런 소리를 하며 안타까워했다. 드디어 수빈이 시궁창을 들쑤셔대는 것 같이 역한 입김을 거칠게 내뿜으며 깊은 잠 속으로 골아떨어졌다. 개성댁과 나는 가까스로 수빈을 침대로 들어올리고 대강의 뒷수습을 끝냈다. 엄마와 할머니는 코 고는 소리를 듣자 무엇을 좀 먹여보겠다는 생각을 단념했는지 자기 방으로 들어가서 잠잠했다. 나는 불을 꺼주기 전에 잠시 수빈의 잠든 모습을 굽어봤다. 요 며칠 사이에 몰라보게 수척해 있었다. 뭉클하니 불쌍한 생각이 들었다. 그러면서 식구들에게 화가 났다. 가만히 있기가 고통스러울 만큼 화가 났다. 나는 돌진하듯 부엌으로 가서 식은 갈비찜과 닭다리를 걸신 들린 것처럼 탐했다. 다소 화풀이가 된 것도 같았다. 그리곤 엄마가 깨울 때까지 푹 잘 잤다. 엄마가 나를 깨우는 일은 거의 없었기 때문에 나는 늦잠을 자도 많이 잔 줄 알고 후다닥 일어났다. 엄마는 멍하니 서 있었다. 늘 훅가시를 넣어서 사납게 곤두섰던 머리가 허술하게 이마와 뺨으로 흘러내렸고 화장을 지운 얼굴 본바탕은 엷은 검버섯이 지도처럼 얼룩져 생기 없고 추해 보였다. 극성맞아 보이는 것보다 훨씬 못했다. 너 오라비 방에 좀 가보렴. 깬 기척이 있으면 꿀물을 좀 타다 주게. 요새 매일같이 수빈이는 엄마한테 신경질만 부렸기 때문에 엄마는 자기가 직접 수빈이를 건드리는 걸 겁내고 있었다.
아직 창밖이 희부연 이른 아침이었다. 그러나 동지철의 겨울 아침이 아닌가. 떠날 시간이 많이 남은 건 아니다. 그래도 엄마는 아마 그 짧은 동안을 계속 먹어라 먹어라 하는 미련한 영양 공세로 일관할 수밖에 없으리라. 이미 꿀물로써 그것은 시작되고 있었다. 나는 꿀물로 시작해서 줄줄이 부엌에 대령하고 있을 그 엄청난 음식들을 생각하자 지겹다 못해 절망스러워졌다. 엄마는 꿀물 맛으론 성이 안 찼던지 곱게 빻아두었던 인삼가루를 듬뿍 한 숟갈 꿀물에다 탔다. 엄마는 수빈이가 인삼이니 녹용이니 하는 보약을 한사코 안 먹으려 들고 나서부턴 인삼을 분말로 해다가 백항아리에 담아놓고는 아무거나 수빈이가 먹는 음식이면 그것을 조금씩이라도 치지 못해 했다. 그것은 정성이라기보다는 집념 같은 거여서 보기 딱했다. 나는 조간신문과 꿀물을 가지고 수빈이 방문을 슬그머니 열었다. 간밤의 고약한 냄새가 아직도 가시지 않은 어수선한 방에 수빈이는 우뚝 서 있었다. 오빠, 벌써 일어났어? 아, 냄새. 어젯밤 생각나? 담배 좀 찾아줄래? 내 옷은 다 어디 갔지? 나는 쪼르르 안방으로 가 아버지 머리맡에 담배를 가져다 살짝 보이기만 하고 꿀물을 먼저 내밀었다. 목마를 텐데 이거 먼저 마시고 나서 담배 펴. 까불지 말고 이리 내지 못해? 보리차 한 주전자 다 마셨단 말이야. 담배를 낚아채다가 불을 붙이더니 벌렁 다시 침대에 쓰러졌다. 나는 수빈이 대신 그 쌉쌀하면서도 지독하게 단 꿀물을 마셨다. 싫은 일이었지만 어쩔 수 없었다. 그렇게라도 해서 엄마와 수빈이를 같이 도울 수밖에 없었다. 수빈이는 이런 내가 재미있는지 담배가 맛있는지 눈을 가느스름이 뜨고 느긋한 표정을 지었다. 그리고 조간신문을 펼쳐들더니 아이 시시해 뭐 이렇게 재미없는 게 다 있어 하고 내던지려다 말고 갑자기 광고란을 홀린 듯이 들여다보는 것이었다. 하나도 신기할 게 없는 아파트의 분양 광고였다. 좀 색다른 게 있다면 위치가 풍광명미한 부산 해운대 바닷가로 돼 있고 호화 내부 장치로 값이 비싼데도 소형으로 이름조차 다목적 소형 맨션으로 미루어 아마 부유층의 별장용으로 건립된 모양이다. 수연아, 이런 거 하나 사가지고 첩살림이나 시켰으면 좋겠다. 첩살림이라니? 첩도 몰라? 정부 말이야. 결혼도 안 하고 첩 먼저 얻어? 결혼? 귀찮아. 귀찮아 소리를 마치 결혼을 몇 번이나 해본 사람처럼 능숙하고 실감나게 발음했다. 나야말로 수빈의 귀찮아가 올마붙은 듯이 더 이상 수빈이를 상대하는 게 귀찮아졌다. 어떤 일이건 아내보다 첩식의 사고방식으로 적당히 핵심을 피하고 사는 게 수빈의 일관된 생활 태도였다. 사고방식이라기보다는 몸에 밴 유치한 어리광이었다. 조금도 새로울 게 없었다. 그러나 오늘 아침까지 그런 어리광을 부리고 있는 건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다. 빨리 세수하고 뭐 좀 먹고 떠날 준비해야잖아. 수빈의 방에서 나온 후에도 참아줄 수가 없었다. 인기척이라곤 할머니 방에서 들리는 연불소리뿐. 나무 관세음보살, 마하살, 나무 대세지보살, 마하살, 나무 천수보살, 마하살. 성대에서 울려나오는 소리라기보다는 고리짝을 긁고 또 긁어대는 소리처럼 메마르고 공허한 울림이 한없이 한없이 계속되는 걸 듣는 이를 참아줄 수가 없었다. 수희 언니는 아직도 자고 있다. 잠자는 공주처럼 우아하게 잠들어 있다. 잘 때까지도 철저하게 폼을 잡을 수 있는 언니도 참아줄 수가 없다. 이런 언니를 굽어보고 있는 알랭들롱의 패널 사진도 참아줄 수가 없었다. 안방의 아버지는 깬 채 누워서 덤덤히 천장을 쳐다보고 있었다. 아버지, 담배 갖다 드릴까요? 나는 아까 아버지의 담배를 수빈이한테 갖다 준 생각이 나서 물었다. 그러나 아버지는 괜찮다고 했다. 아버지가 집에서 제일 많이 쓰는 말이 괜찮다다. 아버지는 집안일에 통 상관을 하려 들지 않았고 식구들이 아버지에게 상관하려 드는 것조차 괜찮다는 한마디로 부드럽게 거부했다. 그러다 보니 아버지는 우리 집에 있어서 있으나 마나한 존재가 되고 말았다. 밖에 나갔다 들어와서 안방문을 열었을 때 아무도 없으면 방이 비었다고 느끼는 것처럼
아버지가 혼자서 방에 있을 때도 방이 비었다고 느꼈다. 그만큼 아버지는 우리에게 편한, 어느 만큼의 허전한 아버지였고 우린 그런 아버지에게 익숙해 있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엔 아버지의 이런 있으나 마나조차 참아줄 수 없는 기분이었다. 나는 소리나게 안방문을 닫았다. 이른 아침부터 힘차게 살아있는 곳은 오직 부엌뿐이었다. 흡사, 배의 기관실처럼 후텁지근하고 부산하고 기계들이 살아 움직였다. 엄마까지 나와서 법석을 떨었다. 가스기구가 수대로 파란 불을 넘실대고 전열기구마다 무시무시한 열을 뿜으며 허덕대는 게 우리 힘으론 도저히 멈추게 할 수 없는 광기 같은 게 느껴져 보고 서 있기가 불안했다. 엄마가 아무리 한가운데 서서 뭘 하는 척 설쳐도 손님처럼 어설퍼 보였다. 이윽고 안방에 교자상이 펼쳐지고 김이 무럭무럭 나는 음식들이 진열됐다. 며칠 사이에 과음으로 꼴이 망측해진 수빈이가 비실비실하면서도 별 수 없이 가운데 앉았다. 양쪽에 엄마와 할머니가 바싹 붙어 앉고 맞은편에 아버지를 중심으로 두 딸이 자리 잡았다. 할머니와 엄마는 비장하고도 공격적인 얼굴을 하고 수빈의 거동을 지켜보고 있었다. 여기다 비하면 수빈이는 너무나 무방비 상태로 보였다. 나는 그냥 조마조마했다. 그리고 아버지도 나처럼 조마조마하고 있는 것처럼 느꼈다. 그것은 막연한 공감이면서도 내가 드물게 느끼는 아버지의 친화감이었다. 아니나 다를까 먹어라 먹어가 시작되었다. 수빈이가 마지못해 동치미 국물을 한 숟갈 뜨니까 재빠르게 동치미 그릇이 멀찌감치 치워지고 기름진 게 수빈이 가까이로 모아졌다. 인서가, 동치미는 이따가 입가심할 때나 먹고 곰국물을 먼저 떠먹어야지. 그리고 이 갈비찜이 아주 잘 됐더라. 어찌나 흐물흐물하게 됐는지 씹을 것도 없어. 그냥 스르르 녹을 테니 입에 넣어만 봐. 허여, 먹어만 보라니까. 그동안 아무것도 안 먹고 술만 퍼마셨으니 속이 훑혀내려서 뭐가 됐겠니. 뭘 좀 잔뜩 먹고 가지 않으면 큰일 날 줄 알아, 인서가. 어휴, 뭘 좀 먹으라니까. 애미 속 좀 작작 썩이고. 어휴, 착하지? 응? 달래고 협박하고 이어서 할머니의 먹어라 먹어가 시작되었다. 그래도 수빈이는 잘 참는 셈이었다. 벌레 씹는 얼굴을 하면서도 조금씩 맛을 보는 척했다. 그럴수록 엄마와 할머니의 먹어라 먹어 공세가 치열해졌고 이미 음식을 권하고 있는 게 아니라 가학을 즐기고 있었다. 나에게 그것은 서로 굶주려 음식을 뺏어먹는 광경보다 더 구제할 수 없는 지옥의 풍경으로 보였다. 이 먹음직스러운 음식들은 우리의 식욕과 얼마나 무관한가. 그리고 우리 식구들은 지금 서로 얼마나 무관한가. 나는 엄마가 수빈에게 먹어라 먹어라는 말밖에 못하는 게 지겨웠고 그런 엄마를 경멸했지만 엄마가 그 밖에 무슨 말을 할 수 있을 것인가를 상상도 할 수가 없었다. 엄마는 수다쟁이였지만 우리하고 말다운 말을 해본 적이 거의 없었던 것이다. 먹어라 먹어, 공부해라 공부해, 일찍 들어와라 일찍. 이런 용건이 있는 말을 길게 느려서 듣기 싫은 수다를 한없이 떨 줄은 알았지만 용건이 없는 그냥 말을 위한 말은 시킬 줄도 할 줄도 몰랐던 것이다. 모자지간에 이런 말가난이 얼마나 끔찍한 것인지 나는 새삼 몸을 으스스 떨면서 깨우치고 있었다. 수빈이 수저를 놓으면서 많이 먹었다고 했다. 엄마와 할머니가 천부당만부당 하다는 듯이 수빈에게 덤벼들 태세를 취했다. 날 좀 내버려도 달란 말이에요. 수빈이가 발작적으로 악을 썼다. 이렇게 해서 그렇게 벼르던 먹어라 먹어 공세는 어처구니 없이 빨리 끝났다. 그러자나도 시간이 없었다. 수색에 있는 신병교육대로 모이는 시간은 9시였다. 할머니가 입고 갈 옷을 챙겨주면서 부적에 대해 설명을 했다. 여기 이 사루마다 속에 꿰매 담건 갈아입을 때도 꼭 사루마다 속에 지니고 있어야 돼. 알았자? 여기 이 와이셔츠 기꼬대 속에 있는 건 늘 겉옷 기꼬대에 지녀야 하고 가서 군인 옷으로 갈아입을 때라도 행여 헷갈리거나 잊어먹으면 안 된다. 알았자? 이걸 잘 모시고 있으면 다 지킴이 있으실 테니까. 웃지 마, 이놈아.
이건 네 명달이 바친 이를테면 네 수양의 밑벌되는 무당할미가 신령님께 세 차례나 지성드리고 해준 부적이야. 연희 부적하고는 달라. 그리 알고 정성껏 지녀야 돼. 알았죠? 그러더니 나무관세음 하며 손자의 등을 쓰다듬었다. 수빈이는 얼굴만 약간 찡그린 채 잘 당했다. 엄마가 벼랑간 아이고 난 못 데리고 가겠다면서 무너지듯이 펄썩 주저앉았다. 우린 아무도 군대 가는데 누가 데려다 줘야 한다고까지는 생각 안 했으므로 엄마가 이제껏 데리고 가리라고 마음먹고 있었다는데 고소를 머금었다. 그러나 엄마는 누가 자기 보고 꼭 데려다 달랬던 것처럼 계속해서 엄살을 부렸다. 저 자식을 떼어놓고 애비가 어떻게 발길이 떨어지겠니? 수치 안 보는 게 낫지. 나 못 간다. 못 가. 수빈이는 아무 말도 안 하고 옷을 갈아입었다. 그리고 우리 모두 앞에 섰다. 나는 넙죽 절이라도 할 줄 알았다. 나는 그런 고풍스러운 예절을 우습게 아는 척했지만 실은 깊이 좋아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게 아니었다. 뒤통수를 긁으며 몸을 약간 꼬더니 느닷없이 유아 같은 얼굴이 됐다. 엄마, 뒷일이나 알아서 잘해줘. 목소리까지 혀짧은 소리를 내고는 비실비실 웃었다. 그러니까 꼭 군대로 데려다 줘야 할 것처럼 모자라 보였다. 나는 다시 한번 못 참아줄 것 같은 역겨움으로 고개를 돌렸다. 그러나 엄마는 수빈의 어리광에 도리어 생기가 났다. 그래. 그런 뒷걱정일랑 말고 그저 몸이나 성해라. 잘 될 테니까. 세상에 돈 갖고 안 되는 게 어딨어. 원 녀석도. 정작 떠날 때 수빈이는 다시 한번 비실비실 웃더니 수연아, 부대 앞에까지 같이 가주지 않을래? 하자. 엄마와 할머니까지 옳다구나 하고 나를 부추겼다. 나는 별 수 없이 수빈이를 부대까지 데려다주는 일을 맡았다. 바깥날은 안에서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추웠다. 메마르고 차가운 바람에 피부가 오그라들며 소름이 돋으니까 가뜩이나 거칠한 수빈이 얼굴이 한층 못돼 보였다. 엄마도 째째하긴. 진작 자가용이나 하나 샀으면 좀 좋아. 이게 무슨 꼴이야. 오빤 군대 가는 걸 도대체 뭘로 알고 있어? 야, 너 지금 날 훈계라도 할 작정이냐? 건방지게? 눈을 험악하게 부라리며 손찌검이라도 할 듯 하더니만 빈 택시가 지나가니까 날 세게 잡아탔다. 나도 따라 탔다. 그리고 오버 호주머니에 미리 넣어 갖고 있던 귤을 꺼내주면서 먹어 하고 나니 벼랑간 웃음이 복받쳤다. 수빈이도 알아차리고 덩달아 웃기 시작하는데 점점 세차게 웃어서 우린 둘이 시트에 고꾸라져 허리를 비틀면서 실컷 웃고 또 웃었다. 아, 시원해. 10년 묵은 체증이 뚝 떨어진 것 같다. 그리고 나선 걸신 들린 듯이 무섭게 귤을 먹어댔다. 4개나 되는 걸 순식간에 다 먹어버리고 더 달라고 해서 없다고 했더니 어디서 내려서 구수한 해장국이나 한 뚝배기씩 먹자고 보챘다. 나는 팔뚝시계를 들이대 보이면서 안 된다고 했다. 그는 낭패한 척 했지만 싱싱하고 즐거워 보였다. 잠깐 동안에 무엇이 그를 그렇게 변하게 했는지 잘은 몰랐지만 그런대로 나도 유쾌했다. 차는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한껏 부산스럽고 흥겨워 보이는 도심의 거리를 빠르게 벗어났다. 그리고 집집에, 거리거리에, 가로수에, 전신주에 이런 것들을 에워싼 허허한 공간에 온통 겨울이 그득 찬 것 같이 춥고 을씨년스러워 배는 변두리 동네도 지났다. 그리고 시골도 서울도 아닌 황량한 들판이 한없이 계속됐다. 여름에 생물을 키우고 겨울 동안 쉬는 들판은 부드럽고 숨쉬는 듯이 살아 보이지만 몸값이 오르기만을 기다리며 사시장철 게으르게 누워있는 개발지구 땅들은 기지촌의 늙은 창녀처럼 추악했다. 나는 이런 동네가 제일 싫더라. 수빈이가 뱉듯이 말했다. 그리고 담배를 피워 물었다. 나는 문득 우린 무얼 좀 더 서로 알고 지냈어야 옳지 않았을까 하고 생각했다. 후에 비슷한 엷은 아픔이 왔다.
오빠, 혹시 이런 얘기 알아? 나도 어느 책에서 읽은 얘긴데 쌍둥이끼리만 통하는 신비한 텔레파시 같은 거 말이야. 멀리 떨어져 있는 한쪽 쌍둥이가 병이 났는데 이쪽도 덩달아 아프다든가 한쪽이 겪는 위험한 일을 다른 한쪽이 환상으로 보고 악을 쓴다든가 뭐 이런 얘기 말이야. 이런 얘기가 전혀 허황한 게 아니라면 이제부터 나도 큰일 났잖아? 오빠가 기합받을 때마다 나도 어디든 따끔따끔 하다못해 근질근질이라도 할 테니 말이야. 나는 수빈이에게 다정하게 굴고 싶어서 우리가 누구보다도 친한 사이란 소리를 그렇게 했다. 그리고 계속해 유쾌했다. 수빈이의 생활이 갑자기 변경되고 있다는 게 나에겐 그렇게 즐거웠다. 변경돼서 뭐가 어떻게 되는 건지, 좋게 되는 건지, 나쁘게 되는 건지 내 알 바 아니었다. 자의는 아니더라도 할머니와 엄마의 그 미련하고 끈적끈적한 이계의 세계에 나무관생과 부적과 풍요와 포식으로부터 산뜻하게 놓여나 전혀 딴 세상으로 달리고 있는 수빈이 아슬아슬해 보이면서도 한바탕 박수라도 쳐주고 싶게 재미가 났다. 이런 나와는 반대로 수빈이의 표정은 점점 무겁게 가라앉았다. 내가 제대할 때쯤은 넌 물론 졸업은 했을 테고 아주 시집도 가버렸으면 좋겠다. 가라앉은 소리로 겨우 이런 소리나 했다. 우리가 일러주지도 않았는데 운전수가 알아서 차를 세우곤 다 왔다고 했다. 오른쪽으로 부대의 정문이 보였다. 맞춤한 시간인 듯 수빈이 또래의 장정들이 속속 모여들고 있었다. 가족을 동반한 장정도 적지 않아서 나도 수빈이를 따라온 게 조금도 쑥스럽지 않았다. 그러나 수빈이는 뜻밖으로 완강히 나를 차에서 내리지도 못하게 했다. 그냥 이 차 타고 시내로 들어가. 이 차 놓치면 차 잡기도 힘들걸. 나는 차를 잠시 서 있게 하고 차 속에 앉은 채 그를 배웅했다. 그는 뒤를 돌아보지 않고 어깨를 부자연스러우리만큼 추스르고 곧바로 걸어 들어갔다. 그 의수되는 폼이 그럴듯했다. 보나마나 허세지만 허세라도 부릴 줄 아니 그것만도 어딘가. 나는 어린 동생의 첫 걸음마를 바라보는 누나처럼 그의 뒷모습을 바라다 보았다. 갈 때만 해도 어디가 어딘지 몰랐었는데 시내로 나오면서 보니 수빈이가 입대한 부대의 영내를 에워싼 회색빛 담장만 해도 10리 아니 20리쯤은 계속되는 것처럼 길어 보였다. 광활한 영내와 무수한 건물들 그 속에서 제까짓 게 아무리 어깨를 추슬러 봤댔자 얼마나 쬐금해 뵐 것인가. 나는 그만 가슴이 찐했다. 그리고 그를 어느 때보다 가깝게 느꼈다. 철들고 나서 어른들의 말다툼 속에 나오는 상피 붙는다는 말뜻을 알고부터 그 불결함에 치를 떨며 부자연스럽게 억압해야 했던 동기간의 순수한 애정이 억압당했던 것만큼 농밀한 것이 되어서 괴어왔다. 엄마나 할머니는 실상 자기네들이 그 말의 저주의 효험을 거의 믿지 않았기 때문에 거리낌도 없이 해프게 그 말을 싸움질할 때마다 서로 핥히는 도구로 삼을 줄이나 알았지. 그 말이 민감한 소년 소녀들의 자연스러운 감정을 얼마나 위축시켰나에 대해서 알 턱이 없었다. 어른들은 그렇게 무지하고 무책임했다. 섬세한 감정 같은 건 손톱만큼도 없었다. 나는 시내로 나왔으나 곧바로 집으로 들어가기가 싫었다. 시내를 빙빙 돌다가 재미없는 영화를 한 편 보고 스낵집을 서너 군데나 들르다 보니 어느 틈에 명동으로 흘러들어왔다. 방학 중이라 명동 일대는 대학생들 천지였다. 젊은이들이 어디선지 끊임없이 이 거리로 쏟아져 들어와 거리와 골목과 백화점과 다방과 양화점에 범람하면서 아무데로도 빠져나가는 것 같지는 않았다. 목적이 있어 왔건 나처럼 저절로 흘러들어왔건 이 거리의 범람에 일단 섞였다 하면 누구나 즐거운 척을 해댔다. 마치 즐거워해라 즐거워해 어서 이 거리에서도 즐겁지 않으면 너는 멍청이에다 시골뜨기다 라는 공통의 암시에라도 걸려든 것처럼 허황한 즐거움이 맥주 거품처럼 도처에 넘쳤다. 수빈이는 제가 이 거리를 누구보다도 샅샅이 아는 척을 했고 제가 이 거리에서 뭐나 되는 것처럼 굴었고 저야말로 이 거리의 생리에 통달한 척했었다. 이 거리를 과장되게 비난했다가 과장되게 좋아했다가 했고
이 거리에서의 자기의 존재가 하루 이틀만 안 나타나도 어느 한 구석이 허전해지는 것으로 과장되게 생각하고 있었다. 나는 그가 잘 다니던 파고파고에 들어갔다. 그가 한때 반했던 미스강은 여전히 다람쥐처럼 귀엽고 바빴다. 요행 뭘 들겠냐고 물어봐 준 게 미스강이었다. 커피를 시키고 나서 오늘 우리 오빠 입대했어. 미스터 지 말이야. 지수빈이 말이야. 어머, 그래요? 겨우 알아들었는지 눈을 곱게 치뜨고 맑고 탄력 있는 소리로 놀라움을 표시했다. 건너쪽 테이블에 장발의 청년이 미스강의 엉덩이를 툭툭 치면서 미스강, 요새 예뻐졌어. 미스강은 다시 눈을 곱게 치뜨고 맑고 탄력 있는 소리를 냈다. 어머, 그래요? 나는 그녀의 아름다운 습관에 어깨를 움츠렸다. 저녁 때부터 가늘고 부드러운 눈이 내리기 시작했다. 어떻게 된 눈인지 쌓이지도 않고 녹아버리지도 않고 그냥 땅에 닿자마자 없어져 버렸다. 오래간만에 이모가 보고 싶다는 생각이 났다. 갑작스럽지만 간절하게 그 생각이 났다. 금호동 산비탈에 붙은 이모네 집 대문은 열린 채였다. 나는 가만히 대문간까지 들어갔다. 이모가 부엌에서 연탄불을 갈고 있는 게 앞마당에 내리는 눈발을 통해 마치 섬세한 레이스 커튼을 통해서 보는 것처럼 부드럽게 흐려 보였다. 몸체가 장밋빛으로 이글대는 두 개의 연탄은 서로 붙어서 잘 떨어지지가 않는 것 같았다. 한창 실랑이질을 하더니 집게를 낀 채 두 장을 모로 뉘어놓고는 허리를 펴고 한숨을 쉬었다. 돌아서더니 식칼을 집어 허풍스럽게 높이 쳐들었다. 이를 악물고 힘껏 내리쳤다. 씩 웃었다. 비로소 떨어진 연탄을 갈아 넣었다. 별로 신기할 것 없는 이런 광경을 나는 숨을 죽이고 엿봤다. 이모 나왔어. 아이고, 내 새끼 왔구나. 이모가 호들갑을 떨었다. 부랴부랴 방으로 끌어들이면서 집안 안부를 골고루 묻고 나중에 할머니 안부는 다시 묻는다. 그래, 할머니 근력은 여전하시냐? 소리를 마치 여전하지 않았으면 하는 말투로 묻고는 괜히 입을 비쭉했다. 그리고 요새도 그 미팅이란 걸 하느냐고 물었다. 이모는 내 얘기라면 뭐든지 재미나 했지만 특히 미팅 얘기에 호기심이 대단해서 미주알 고주알 캐묻고 싶어 했다. 에구구, 나 좀 누워야겠다. 이젠 이모도 고물 다 됐다. 저녁 땐 삭신에 안 쑤시는 데가 없단다. 이모는 내가 팔다리를 주물러 주길 바라고 있었다. 나는 곰살궂게 이모의 허리서부터 팔다리를 주물렀다. 아이고 시원해. 아이고 시원해. 아 그래 바로 거기다. 쿡쿡 쑤시는 게 바로 거기야. 아이고 시원해. 아이고 고소해. 이모는 눈을 가느스름이 뜨고 묘하게 육감적인 소리를 냈다. 구태여 엄마 말도 빌릴 것도 없이 구더기 밑살 같은 살림이 구질구질하게 널린 방속이지만 아랫목은 따숩고 나는 편하고 이모도 나 때문에 행복해 보였다. 나는 내가 이모네에서 자란 어린 시절에 대한 기억이 거의 없고 엄마는 혼자서 맘대로 내 그 시절이 끔찍이 불행했던 것으로 단정하고 있지만 이모네만 오면 나는 내 그 시절이 결코 불행하지 않았으리란 확신 같은 걸 갖게 된다. 막연한 향수마저 느낀다. 요새 이모 사업 잘 돼? 망할년. 사업 좋아하네. 요샌 다리꼴만 빠지지 하나도 실적을 못 올려 큰일 났다. 빠릿빠릿한 젊은 애들이 직접 큰 회사 중역실을 찾아다니며 척척 큰 굿질 물어들이는데 나 같은 노털은 기껏 가정집 안방마님이나 찾아다니며 10만 원, 20만 원 올려봤댔자지 뭐. 아유, 여잔 그저 서방밥을 얻어먹어야 하는 건데 무슨 놈의 팔자가 이 모양인지. 이모는 보험회사 외무사원이었다. 그러나 그것은 근래에 가진 직업이고 이모는 그야말로 서방밥을 얻어먹고 싶다는 소망을 끈질기게 추구하며 살아왔다. 남자한테 속으면서도 남자에 의해 행복해지길 결코 단념하지를 않았다. 엄마는 이런 이모를 의절하다시피 따돌리며 자기가 행실만 곱게 가졌어봐 내가 어련히 돌봐줬을라고 그걸 못 참고 몸을 그렇게 마구 굴려 하며 잠은 도덕적인 얼굴을 했지만 나는 이런 이모가 좋았다. 도덕적이지 못한 여자들이 지닌 허물어진 듯한 분위기와
썩은 과일에서 풍기는 것 같은 강렬한 마지막 여자다움이 나는 좋았다. 엄마처럼 약점 없는 여자에게는 도저히 없는 약점 있는 여자들 특유의 귀여움이 나는 좋았다. 너 참 저녁 안 먹었지? 먹었다고? 나하고 같이 먹을걸. 나는 영근이 들어오기 기다리느라 아직 안 먹었지 뭐니. 그런데 여지껏 안 들어오는 걸 보니 또 먹고 들어오려나 보다. 돈은 못 벌어도 어디서 저녁은 잘 얻어먹고 들어오더라. 오빤 여지껏 취직 못했어? 그렇단다. 그러고도 밤낮 바쁘니 그나저나 장가라도 드려야 집에 취미가 붙을 텐데. 수연아, 네 친구 중에서 참 안에 있으면 하나 소개하렴. 이모도? 내 친구가 누가 직업도 없는 건달한테로 시집간대? 참 그렇구나. 시집 와도 그렇지. 내가 무슨 수로 며느리까지 벌어먹여. 예, 중맹 그럼 그만두고 내 친구 중에 굵직한 부자들 많지? 몇 집 이모한테 소개할 순 없겠니? 웬 왜야. 꼬셔서 몇 구찌 드리려고 그러지. 이모, 그럼 내가 엄마 먼저 꼬시겨 볼까? 이모는 아무 말도 안 했다. 그전 같았으면 펄쩍 뛰었으련만. 이모도 이젠 많이 늙었다 싶다. 머리가 희끗희끗하다. 주름살도 많고 손등엔 검버섯이 거뭇거뭇하다. 엄마보다 2살 위인데도 노쇠 현상의 차이는 10년도 넘어 뵌다. 그러면서도 이모에게선 여자다움이 아직도 해프리만큼 강하게 풍기고 있다. 치마 두르고 화장을 잘했대서 여자인 그런 여자다움이 아니라 좀 더 원초적인 수컷 대 암컷으로서의 여자다움이. 남이야 뭐라든 나는 이모의 이런 여자다움이 좋은 것이다. 그것은 엄마에게는 없는 따스함이요 부드러움이었다. 그리고 이런 따스함, 부드러움은 자연스럽게 내 내부에 숨은 따스함, 부드러움까지 불러일으켰다. 나는 엄마를 보험드리는 문제로 약간 기가 죽은 이모를 위해 다시 미팅 얘기도 해주고 저녁도 같이 먹고 설거지도 해주었다. 이모는 행복해했다.